네, 다시 한 번만 살짝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이해가 되니? 좀 더 크게 그려볼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이해가 되니? 이렇게 중생대 이후로 평평해. 근데 동해의 확장으로 해서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를 치우쳐서 여기가 윤기가 일어나. 이해가 되니? 이게 뭐라 했어? 1차 산맥이라 했지? 근데 이게 윤기가 됐네. 침식규전면이 이랑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됐네. 침식률이 강해져. 그래가지고 여기 막 하천이 막 흘러 이렇게 항해 쪽으로 큰 하천이 흘러. 하곡이 발달해. 골짜기가 발달하겠지. 이렇게. 근데 이 골짜기가 있고 여기 또 산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산지가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니? 하천 사이는 이렇게 산으로 남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라 했어? 이게 바로 2차 산맥이다. 알겠니? 이 과정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1차 산맥과 2차 산맥. 자, 경동성 요공으로 융기한 상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2차 산맥. 중생대 지질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산지. 주로 우리나라는 하천에 의해서 파여가지고 만들어진 남아서 만들어진 산지들을 2차 산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특징.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다. 태백산맥 생각해보면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고 연속성이 강해요.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볼게. 그리고 해발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합니다. 어쨌든 1차 산맥은 그 엄청 큰 지각변동,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주 제대로 된 산맥이에요. 근데 2차 산맥은 하천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차 산맥이 이렇게 있고 하천이 이렇게 흐르잖아. 하천이 본류만 있겠어? 지류들도 이렇게 있겠지. 지류.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 이런 지류들로 인해서 산지가 이렇게 좀 잘려있기도 해요. 그랬고 연속성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 지류들로 인해서 막 파여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발보다 낮고 연속성이 약하고 1차 산맥 대표적으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있고 2차 산맥으로 차량산맥과 노련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면은 아까 그 사진이죠? 자, 대체적으로 쌤이 보내준 거 꼭 보세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연속성이 강하고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진하죠? 근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연속성도 약하고 해발고도가 낮아져요. 오케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볼게. 이거 다시 보자. 자, 여기서 뭐겠어? 자, 태백산맥, 함경산맥, 그 낭림산맥까지 이 세 개가 1차 산맥이라고 불려요. 지각운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자, 소백산맥, 노련산맥, 차량산맥, 광주산맥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 이게 바로 2차 산맥이죠. 2차적으로 만들어진 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자. 자, 이 사이에 뭐가 흘렀겠니? 예전에 이렇게 여기 뭐가 이렇게 흘렀겠어? 바로 큰 하천들이 흘렀겠죠. 하천이 파서 남은 것들이 이렇게 산맥이라고. 근데 그 하천들은 지류가 있어. 이렇게 본류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차량산맥은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끊겨져 있어. 그 연속성이 약하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종치네. 다음. 25쪽. 흑산과 돌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산과 돌산. 자, 느낌이 어떠니? 자, 산은 산인데 두 가지로 구분했네. 흑산, 흙으로 덮인 산. 돌산, 돌이 노출된 산. 돌이 보이는 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정확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산. 자, 산 정상부에 기반함이 풍화된 토양이 주로 나타나는 산지. 즉 토양, 흙으로 덮여있는 산지를 흑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산, 산 정상부에 기반함이 많이 노출된 산지를 돌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반함 때문에 그래요. 기반함이 뭐겠어? 그 지역의 그 기반을, 그 밑에를 이루고 있는 암석덩어리들, 가장 바로 밑에 있는 그 암석덩어리들, 변성암이든 화강암이든 뭐 화성암이든 아니면 뭐 퇴적암이든 그런 것들을 바로 기반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기반함은 뭐라 했어? 석회암이죠.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기반함이라고 하는데 흑산과 돌산은 기반함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주로 흑산들은 주로 변성암이나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곳은 흑산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은 돌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흑산은 변성암, 돌산은 화강암, 라라라 이렇게 외우는 건 좀 의미가 없잖아. 자, 왜 그러냐? 자, 볼게. 자, 얘들아, 봐봐. 근데 화강암은 화성암이라 했지. 마그마가 관입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화성암이야. 이해가 되니? 근데 여기서 주로 편마암은 뭐라 했어? 변성암이지. 변성암이야. 변성암이 뭐라 했어? 바로 화성암이나 퇴적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변성작용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변성암이라 했지. 화강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마암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오래된 거야. 오래되고 더 좀 더 단단하고 광물도 좁아요. 근데 여기서 광물이라는 걸 봐야 돼. 자, 광물이 뭐냐?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암석 덩어리들 있지.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들 있지. 그런 것들을 광물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자. 이 광물 입자들이 뭐가 더 클까? 화강암이나 편마암 중에서 뭐가 더 클까? 광물의 크기가.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광물의 크기가 그 입자들이 뭐가 더 클까? 화강암이랑 편마암 중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화강암은 변성작용을 받아서 편마암이 됐대. 그러면 훨씬 더 편마암이 더 작지 않을까? 광물의 크기는? 그 입자들은? 왜냐면 좀 더 오래됐잖아, 변성암이. 그리고 좀 더 압축되고 찌부되고 있잖아. 더 많은 그런 풍파의 세월을 거쳤다고. 그럼 광물도 비록 조그맣지만 계속해서 부셔졌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편마암이 광물의 크기가 훨씬 더 작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강암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저기 한섬 해변에 그 모래로 이루어졌다고 치면 돼요. 그 입자 크기야. 모래 보이지, 입자 크기가. 그게 석영이라 하는데 그게 화강암을 주로 이루고 있는 거야. 변성암은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 점토질들 막 그 검은색 막 갯벌 그게 바로 점토들이거든요. 그런 점토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편마암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막 생각해봐. 자, 화강암이 이렇게 있어. 화강암 지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풍화작용을 받아. 화강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풍화작용이 뭐라 했어? 잘게 부서진다고 했지? 그럼 잘게 부서졌어. 그러면은 모래가 남겠네? 모래는 거기에 남지 않고 후루루루루 떨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풍화작용을 받아. 이렇게 잘게 부셔져. 이해가 되니? 이렇게 잘게 부셔져. 이 잘게 부셔지는 것들이 주로 모래야. 근데 이 모래는 자신들을 지탱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기반함이 남아요. 이게 바로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고 풍화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 있는 그 화강암 안에 있는 풍화되기 전에 그 돌멩이만 계속 남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변성암지대를 봐봐. 변성암지대는 그 풍화작용을 받는다 쳐봐. 그 점토들이 남겠지. 근데 그 점토들은 그 자기네들끼리 입자가 작아서 막 응집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풍화작용을 받아도 이렇게 안 떨어져.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으면 뭐가 되겠어? 토양이 되겠지. 그 풍화산물들이 토양이 되고 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산으로 남는 겁니다. 이 변성암지대는. 그리고 이 화강암지대는 풍화됐는데 떨어져. 계속 뭔가 남으려면 떨어져. 그래서 계속 벗겨지는 거야. 양파처럼 떨어져. 그래서 계속 그 속살만 계속 남아. 속살이 뭐야? 기반암이지. 그래서 기반암이 좀 노출되었다고. 근데 흑산은 그 기반암이 풍화가 돼. 근데 그대로 남아. 응집력이 있어서. 광물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서 흑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걸 이해하고 토양층의 두께 두껍겠죠. 당연히 두껍지 않을까? 그리고 돌산 불규칙하고 암석 노출이 많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남아있는 것들은 토양으로 남아있고 막 나무들이 자라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토양이 있으면 곧 나무가 자라겠죠. 그래서 식생밀도를 볼게. 자, 높고 안정적이다. 식생밀도가 높다. 식생이 빼빼빼빼하게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있어요. 왜냐면 그 토양에 쉽게 말해서 박혀가지고 뿌리 깊게 박혀가지고 나무가 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거진 숲이 나타납니다. 근데 봐봐. 돌산을 봐봐.
토양이 없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지. 왜?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이런 토양들이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흙이 없어 돌멩이인데 돌멩이에서 나무가 자라? 아니겠지. 그래서 식생밀도가 낮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흑산에는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고 돌산에는 금강산과 북한산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설악산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과정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진을 선생님이 한번 같이 볼게요. 또 사진을 보면 바로 또 이해가 되죠? 자 볼게요. 자 짠.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기다려요. 네. 자 돌산이 어떻게 형성되냐 볼게요. 자, 돌산의 형성 과정이 여러분 25쪽 그 옆에 있거든요. 자 돌산의 형성 과정. 자 볼게. 자 이게 원래 이렇게 평평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A 지역, B 지역이 있어요. 근데 A 지역은 전리 밀도가 높습니다. 막 전리 밀도가 틈이 되게 많아. 근데 B는 틈이 별로 없어. 자 그럼 어디가 더 강하겠니? 강함 정도. 어디가 더 강하겠어? B가 더 강하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 막 물이 들어와. 막 전리의 틈으로 물이 들어오겠지. 물이 또 막 화학적 풍화작용, 물리적 풍화작용 막 일으켜. 그러면 어디가 더 없어지겠어? 풍화작용을 받아서 A가 더 풍화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A 지역은 이렇게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다 깎여. 이렇게 깎여갖고 이렇게 파입니다. 근데 이 전리 밀도가 낮은 곳, 틈이 별로 없는 곳은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남겠죠. 이 그대로 남는 것들이 바로 돌산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얘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전리 밀도가 높은 곳 A는 풍화가 깊게 진행되며 전리 밀도가 낮은 곳은 풍화가 덜 진행되며 산 정상부에 안반이 노출된 형태를 이루어 돌산이 된다. 이 과정 바로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볼게. 드디어 사진 본다. 사진 픽처. 자, 이게 지리산의 모습이에요. 자, 봐봐요. 지리산 그 산지를 보는데 빽빽하게 숲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디 기반함이 노출됐니? 아니죠.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금강산입니다. 어때? 기반함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노출되어 있죠. 왜? 화강암 지대니까. 얘들아, 설악산도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굳이 준비 안 한 게 여러분 나중에 직접 가서 설악산 한번 보세요. 설악산은 딱 양양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거기가 이제 다 돌산이 많거든? 딱 보면서 보세요. 와, 딱 보면은 화강암이 노출돼 있어. 저게 바로 구구현 선생님이 말한 돌산이구나. 여기는 바로 화강암이구나. 왜? 화강암은 광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떨어져. 흙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기반함은 남아있구나. 그리고 전국에 어딜 가든 이렇게 기반함이 노출되어 있는 화강암입니다. 거의 100% 우리나라는. 100%는 없지 지리에 90%는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의 북한산. 이렇게 서울에 나중에 딱 놀러가 북한산을 봐. 이렇게 기반함이 노출되어 있네. 그리고 약간 희다. 그러면은 화강암입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딱 여행 가가지고 아빠, 엄마, 저게 무슨 산인 줄 알아? 돌산이야. 돌산이 왜 돌산인 줄 알아? 여기가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이야. 이야, 얼마나 뿌듯해하시겠어. 야, 용돈 막 주지 않을까? 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흑산과 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자, 다음 고위평탄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위평탄면. 자, 고위평탄면. 이 이름을 보면은 좀 들어봤을 때지만 어떤 게 생각나요? 고는 뭐겠어? 네, 그 고도가 높은 곳을 말해요. 그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평탄한 면이 있네. 그래서 고위평탄면입니다. 자, 이 고위평탄면은 어떻게 형성되었냐? 그에 대해서 아까 그 사진을 보면 돼. 자, 봐봐. 자, 중생대 이후 평탄화되겠다 했죠.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 동고서재 지형인데 중생대 때는 되게 평탄했어. 근데 평탄했는데 융기를 했대. 그 평탄한 지역이 그대로 융기한 거지. 자, 평탄한 지역이 그대로 융기했어. 평탄한데 높은 곳에 있네. 고위평탄면. 이게 바로 고위평탄면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자, 이게 융기되었는데 평탄하게 남았어. 고위평탄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땅속에 화강암이 드러난다. 풍화작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고, 고위평탄면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책 25쪽이에요. 자, 고위평탄면의 토지 이용 1번.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 일부 지역의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산면이 발달한다. 이게 바로 고위평탄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태백, 정선, 그리고 조금 영월 그쪽까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이게 언제 때였어? 이게 중생대 때였죠. 그리고 그 중생대 지각평등 이후 그 다음에 경동성 요공으로 융기한 이후에도 평평한 기본을 유지한다. 그래서 고위평탄면이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위평탄면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위평탄면의 지형도예요. 지형도가 뭐야? 등고선 나오고 그쪽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 학교는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얘들아 봐봐. 해발고도가 800m, 막 1000m 이러거든. 되게 높잖아. 근데 등고선이 이렇게 넓어. 이게 평탄하다는 겁니다. 그 등고선이 좁게 돼 있어. 그러면 산이라는 뜻이거든. 좁게 이렇게 그 100m, 그러니까 900m, 1000m, 1100m 그게 빠르게 급하게 상승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산지인데 근데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 그럼 거기가 평평하다는 뜻이죠. 즉 900m에서 1000m 사이에 평평한 땅이 있다. 그래서 고위평탄면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러한 지형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대관령면이 없어도, 대관령면 이름이 없어도 이게 고위평탄면을 나타내는구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돼? 어떻게 하냐? 고도를 먼저 봐. 그 지역의 등고선에 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벌려진 곳이 있다? 평평한 면이네? 고도가 높은데 평평하네? 뭐겠어? 고위평탄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위평탄면을 알아내면 돼요. 자, 다음. 자,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냐? 볼게. 글과 함께 보겠습니다.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 저지대보다 서늘하다. 왜?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기후 요인할 때 배웠다.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저지대보다 여름철이 더 서늘합니다. 실제로 여름에 고위평탄면에 피서가기도 해요. 여기가 좀 더 차가우니까. 자, 또한 수분 증발량이 적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봄철에도 토양이 오랜 기간 수분을 유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분 증발량. 증발량이 뭐야? 증발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증발량은 기온이 높고 그리고 건조할수록 증발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도가 높잖아. 기온이 낮아. 기온이 낮고 그리고 기온이 낮으면은 그냥 외워. 그냥 알아도 기온이 낮으면은 상대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습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위평탄면은 습하고 기온이 낮아. 그래가지고 수분 증발량이 적습니다. 그 수분이 잘 증발하지 않아. 그래서 그 토양 속에 수분이 되게 남아있어요. 되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남아있어. 건조하지 않고 증발하지 않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수분 증발량이 적으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면은 초원 형성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땅들이 계속해서 젖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초원, 잔디밭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삼형목장이 있고 하늘목장, 이렇게 목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초원이 발달했다. 그리고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요. 자, 산지 지형은 눈이 많이 내리거든. 우리 평지랑 산지 잠깐만 생각해 볼게. 너무 정확하게 하나? 자, 평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얘들아, 강수의 조건이 뭐야? 수분을 머금은 공기가 상승기류가 생겨가지고 상승기류가 발생해. 해발고도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져. 그러면은 상승하면서 응결이 돼. 응결이 되면서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형성돼. 구름이 무거워져서 수분을 내려. 그게 비지. 그리고 눈이겠죠. 그쵸? 자, 그런 조건을 생각한다면은 평지를 생각해 보자. 자, 수분기를 머금은 바람이 그냥 지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모나까다. 근데 봐봐. 나에게 산지여봐. 이렇게 산지가 있어요.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가다가 상승기류가 발생하겠죠.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뭐가 생겨? 구름이 생겨. 비가 내리겠죠. 근데 대관령 쪽은 겨울철에도 이렇게 기온이 안 그래도 낮은데 이게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북서계절풍이든 아니면 오호츠크이든 아니면 북동 쪽에서 오는 그 기류들로 인해서 그런 바람들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눈이 많이 와요. 대관령은 이렇게 강지 상승으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분 증발량이 적고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토양에 그 수분이 많아. 그래서 초원이 잘 형성돼.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봄철에도
토양이 오랜 기간 수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봄에는 저지대 보면은 그러니까 겨울이 막 지났잖아. 굉장히 건조해서 봄에는 잔디밭이 별로 없거든. 그 저지대는. 근데 이렇게 고위평탄면은 잔디밭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고위평탄면은 이러한 기후 특성을 바탕으로 여름철에도 배추, 무, 당근 등의 채소 재배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고랭지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배추, 무, 당근 등을 재배하는 거. 그 고위평탄면에서. 자, 근데 얘들아, 고위평탄면은 다른 지역의 여름철보다 기온이 낮다고 했죠. 근데 얘들아, 특히 배추는 너무 더우면은 자라나지가 못해요. 약간 좀 기온이 낮아야 돼. 근데 그래가지고 이 저지대, 이 밑에 지방,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의 배추들은 언제 재배되는 줄 알아? 약간 좀 늦 여름 또는 가을부터 재배돼서 한 11월, 12월에 나와가지고 그 배추 가지고 김장철 시작되는 거야. 김장하는 거. 근데 고랭지 배추는 여름에도 재배가 가능해요. 한 5, 6월에 씨를 낳아. 그러면 한 7, 8월, 9월쯤에 재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9월 그때 재배를 못해. 그래서 굉장히 그 경제성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은 못하는데 나는 가지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지. 바로 고랭지 배추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 재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토양에 수분도 많고, 그리고 고랭지에서 채소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고랭지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개설된 이후부터이다. 자, 고랭지 고위평탄면에서 아무리 그 질 좋은 배추 생산했어. 근데 운반을 못하네? 그럼 말짱 도루묵이지. 근데 교통로가 개설되었어. 주로 여기서 교통로를 하면은 뭐겠어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유일하게 영동지방으로 뚫린 고속도로죠. 그래서 이 영동고속도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이 고랭지 농업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고위평탄면 지역에. 네, 그다음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천천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급해지네. 자, 고위평탄면은 목초 재배에도 유리하여 목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목초 재배 잔디밭 잘 된다 했지. 그리고 막 사면목장 그런 게 있다 했어. 그리고 바람의 특성이 풍력 발전에 유리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얘들아, 해발 고도가 높으면은 풍력 발전이 유리하거든. 그것은 동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 네, 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